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아직 잠잠해지지 않고 그것이 국제 정치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미국의 정치가 한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즉 탄핵 사태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취임 이래 처음으로 이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시작한 지도 이제 2년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경제가 이제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일부 세계 무역 체제의 그 변화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변화된 모습이 잘 기록된 것이 이제 보였기에 제가 그것을 오늘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그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청취를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날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연설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 이제 금년이 선거하는 애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연설은 이렇게 어떤 과격한 쪽으로 치우친 것은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데이터를 다 대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느냐, 특히 내가 경제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북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았다 하는 사실이 특이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좀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비디오로 다 보셨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문을 그 하원 의장한테 이제 줬죠. 그 뒤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 자격이 아니라 상원의장입니다. 부통령은 이제 당연직 상원의장이고, 그리고 하원의장이 그 낸시 펠로시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 저분이 이제 나중에 연설을 다 들은 다음에 그 연설문을 찢는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정치가 이제 분열 상태인데, 아무튼 그 2월 4일 날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2월 5일 날 상원에서 이제 탄핵을 마지막 그 투표를 해가지고 무죄, 어퀴티드라고 그러죠.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사건은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요번 그 연설문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연설이 됐습니다. 그 CNN 방송은 아주 유명한 방송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방송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인데, CNN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 연설이 어땠냐 물어봤더니, 국민들 중에서 59%가 정말 잘했다라고 대답을 했고, 꽤 잘했다가 17%입니다. 그래가지고 4분의 3이 넘는 76%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잘된 연설이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5일 날 상원에서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2020년도 대선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월 7일 날 트럼프 그 트윗에 올라온 걸 보니까 1월 달에도 22만 5천 개의 직업이 새로 생겨서 자기는 역시 그 경제 대통령임을 이제 자부를 했죠. 그 연설문에 나온 걸 보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려 70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라고 이제 자신을 하는 걸 봤는데, 그것은 데이터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들이 미국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다시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고, 광산 같은 데도 새로 열리고,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도 이제 또 옛날처럼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은 다 사실이죠.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자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하나 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웃는 모습이 아주 특이합니다. 입을 꽉 다물고 이제 웃는 저 모습인데, 그 더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을 들고 그 신문에 트럼프 무죄, 트럼프 어퀴티드,
트럼프 무죄가 되었다라는 그 기사를 드는데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을 이렇게 들고 한 것도 저게 다 정치 행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뭐 저희들이 여러 번 소개했지만은 저 신문사가 정말 생긴 지 100년도 넘는 신문일 텐데 단 한 번도 공화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라고 사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이제 사설을 쓰죠. 선거 직전에 우리 신문사는 무슨 당에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는 미국 신문사 중에서 240개 신문사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고 트럼프를 지지한 신문은 19개밖에 없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참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상원에서 52대 48, 그러니까 이제 안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전화 걸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이 그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없는 걸 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든의 그 아들 뭐 이런 부정을 조사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조사 안 해주면은 뭐 원조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자기 그 전화한 내용을 전부 그거 다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난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2대 48로 무죄. 그리고 또 한 그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의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뭘 조사하고 그러는 거를 못하게 방해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53대 47로 이게 원래 찬성이 67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48명이 찬성을 했고 또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47명. 그러니까 두 한 건이 전부 다 대통령이 탄핵감이 아니다 해가지고 탄핵은 끝났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 찬성을 했고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52대 48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미트 롬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경쟁을 붙었다가 떨어진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데 지금 현재 그 유타주 상원의원인데 그 사람은 트럼프가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를 방해했다는 건 53대 47로 공화당 의원 전원이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가 뭐 두 안건에 하나는 48, 하나는 47인데 각각 67표를 얻었어야지 탄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뭐 여러 번 얘기했듯이 탄핵은 뭐 절대로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잘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거의 완벽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원에서는 100%였습니다. 하원에서는 이탈표가 하나도 안 나왔고 그리고 상원에서는 두 안건 중에 한 안건에 미트 롬니가 찬성을 했다는 거 그거밖에는 이제 이탈자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되는 날부터 탄핵에 시달렸다. 트럼프에 관한 책들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놀랍게도 당선되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감이다. 취임하기 전부터도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2016년 11월 8일부터 금년 2월까지 탄핵 얘기가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탄핵에서 이제 지옥문을 통과하였다라고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뉴햄프셔라는 데서 대통령이 유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뉴햄프셔가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될 때 아이오와와 더불어서 매년 2월 달 뭐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전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예비 후보나 마찬가지죠. 이제 법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그 나중에 표를 다 얻는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되는데 뭐 트럼프는 뭐 이건 100% 공화당 후보가 될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이오와 뭐 뉴햄프셔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뉴햄프셔에 가가지고 유세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통계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냐 하면은 뉴햄프셔는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세를 하는데 거기 유세장에 왔던 사람의 25%가 민주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이 와서 막 박수치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왔던 사람 중에 17%는 2016년에 투표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그 왔던 사람의 40% 이상이 과거에 트럼프를 안 찍었던 사람인데 뭐 당이 달라서 안 찍었던 투표하러 오지 않아서 안 찍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열광을 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앞으로 그 선거에 좋은 징조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분석가는 트럼프가 이 11월 달 선거에서 40개 주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40개 주. 그리고 트럼프가 그 파퓰리스트입니다. 아주 그 나쁜 말로 인기 영합주의자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데 저기 그 트럼프 유세장에 들어오려고 35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린 사람도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생각보다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하여간 뭐 체육관에 꽉 차 있고 바깥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 하나 또 보시는데 그 아이오와에서 이제 아이오와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아직 누가 후보가 될지 몰라서 거기는 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아이오와에서 그래도 선전을 했던 민주당 그 후보들하고 트럼프랑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조 바이든 이 사람도 이제 뭐 막강한 후보죠.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44대 46으로 트럼프 우세.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42대 48로 트럼프 우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그 여자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하고는 42대 47로 우세. 그리고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티지지라고도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사람은 44대 45. 부티지지가 놀랍게도 아이오와에서 1등한 그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뭐 억만장자 출신인 블룸버그는 39대 47. 보통 이맘때는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한테 다 집니다. 그게 정상인데 지금 보니까 다 이기는 거로 나와가지고 참 뭐 이거는 놀라운 그 미국 정치사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도표를 보시면은 President Trump's re-election odds hit record high day after acquittal. 상원에서 무죄 방면이 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에 또다시 당선될 확률은 사상 최고로 높아졌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요번에 그 탄핵 과정이 트럼프의 정치 생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다음번에 대통령 당선되는데 더 유리한 그 근거를 제공했다라는 분석가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해봐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는 다른 특별한 요인보다도 민주당 내 어떤 그 선두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이제 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여러분 또 이제 폭스뉴스에서 이제 캡처를 한 건데 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 이 사람은 트럼프하고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저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 17명의 공화당 후보 중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공군 대령 출신이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당은 그 몰락하고 있다, 뭐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식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딱 선두주자가 치고 나갑니다. 이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예비선거 하는 주들, 빨리 하는 주가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이오와 1등이 다른 사람, 뉴햄프셔 1등이 다른 사람, 그리고 다음번에 할 곳에서 1등이 다른 사람일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 3번 하는데 1등이 3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선두주자고 치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전부 고만고만한, 그러니까 이쪽에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그것을 깰 만한 후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또 말한 그 특이한 거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가입해가지고 몇 년 동안 시간을 끌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복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보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민주당의 인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금년 선거가 공화당한테 유리한 선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어느 나라 외교 정책도 그 나라의 국내 정치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는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선거라는 또 아주 그 큰 행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는 뭐 북한이 제일 그 관심이니까 대북한 외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이제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크게 말하면은 미국 군대, 뭐 미국이란 나라는 뭐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인데 그 군사력이 아시아로 집중하고 있는 사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 미국 군사력이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이제 금년 1월 달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미국의 군사작전이 아주 스타일이 조금 바뀐 거가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방식. 그러니까 적국의 지도자, 적국의 지도급 인사를 살해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미국이 보였죠. 거기에다가 지금 항공모함 함대들이 이제 아시아로 쪄가자는 거는 이 전통적인 그 군사력,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이 가는 거죠. 그 방식이 지금 병행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제 그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하나 특이한 사실은 북한이 2월 8일 날 건군절 행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다는 것은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은 1월 24일 날 그 미국이 그 인공위성으로 다 관측을 했습니다. 북한 군대가 약 8,0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무슨 퍼레이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중장비도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2월 8일 날 공군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관찰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공군절이 미국이라든가 우리한테도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북한이 지난해 연말 앞으로 미국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우리는 강한 무력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 놀랄만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여주겠다.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월 8일 건군절입니다. 그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취소라고 하지 못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사건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봐도 됩니다. 해야 될 일을 못했으니까, 보여줘야 될 것을 못 보여줬으니까. 왜 못했느냐? 지금 뭐 우리가 그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그 훈련하는 병력들, 퍼레이드 연습하는 병력들 가운데에서 지금 말하는 그 바이러스가 발병한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갖고 몇천 명을 뭐 격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군절 기념행사, 이건 북한이 선군의 나라, 군사의 나라인데 이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래 북한은 그 건군절을 4월 25일로 삼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김일성이가 정말 어렸을 때 1930년, 32년인가 그렇죠? 그해 4월 25일 날 처음으로 게릴라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웠다라는 그거를 기념한 데 해가지고 북한의 건군절, 우리나라로 치면 국군의 날입니다. 그것이 4월 25일이었다가 이제 이것을 2018년부터 2월 8일로 옮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 2월 8일 날 북한이 북한 국군을 건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은 1948년 9월 9일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기 거의 7개월 전에 군대부터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군대가 먼저 생기고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데 뭐 북한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예. 아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 정말 빼먹을 수 없는 행사를 못하게 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대북 압박 상황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2월 6일 그리고 2월 10일 그 4일인데 미국 군 세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 뭐 인터넷에 다 나온 건데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제 2020년 2월 6일 그러니까 미국 해군 중에서도 제일 막강한 것은 역시 그 항공모함 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이 이동하는 거를 보니까 미국 샌디에고 그 이제 3함대의 그 모항인데 거기에 그 CVN-68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니미츠 클래스의 1번 함입니다. 니미츠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CVN-71 그래갖고 요 배 이름은 CVN이라는 거는 핵 항공모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71이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2월 6일 현재 펄하버 하와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CVN-71은 그게 테오도 루즈벨트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항공모함이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보면은 LHA-6라는 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상륙 강습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항공모함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그 갑판이 좀 짧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직이 착륙기라든가 위로 떠가지고 앞으로 갔다 이렇게 오스프리라는 헬리콥터도 되고 비행기처럼 빨리 날 수도 있는 그 해병대용 그거를 싣는 배인데 그것이 그 바로 대만 동쪽 바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코스카라는 그 동경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항구인데 그게 바로 미국 7함대 모항입니다. 어머니 항구란 뜻이죠. 거기에 로널드 레이건 호가 있습니다. 이제 CVN 76입니다. 레이건은. 근데 70일이 몇 주 동안 샌디에고를 출발해가지고 지금 하와이를 거쳐서 이제 움직여가지고 아시아로 이제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4일 후를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날 보니까 그 루즈벨트가 구암성까지 와 있습니다. 그 이제 아시아에 그 루즈벨트 함이 있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호가 있고 그리고 USS 아메리카 LHA 그러니까 이거는 상륙 강습함 미국 6번 함입니다. 상륙 강습함 중에 그것이 세 대가 와 있는데 저거 세 대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이라크 전쟁이라는 뭐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입니다. 아들 부시가 한 전쟁인데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군사력이라고 보시면 대강 맞습니다. 이 대규모의 부대가 지금 한반도 가까운 곳에 직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물론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그 압박 작전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LHA라는 배를 한번 잠깐 제가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6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배 중에서는 6번째 함인데 요거보다 앞에 번 5번까지는 LHD라고 썼습니다. LHD. 그러다가 이제 LHA로 이름을 바꿨는데 조금 더 개선되고 크기가 더 커지진 않았는데 하여간 성능이 개선된 그래서 지금 거는 이제 아메리카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배가 왔다는 것은 이제 해병대라든가 여기는 이제 해병대를 태우고 다니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랜딩 헬리콥터 어설트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륙함이고 헬리콥터 싣고 다니고 공격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배가 지금 한반도 가까운 데 와 있다라는 그리고 그냥 혼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일본의 군함이 같이 이제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 LHA라는 배에 그 미국 원정 타격군이라고 불리는 부대가 탑니다. 더 아메리카 익스페디셔너리 스트라이크 그룹. 그러니까 익스페디션 그러면은 원정군이라는 소리예요. 미국 원정 타격군.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를 공격하겠다 할 때 그런 부대가 타는 거죠. 그리고 31st Marine Expeditionary Unit, 미국 해병대 제31 원정 부대. 그러니까 원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싸우러 가는 것을 expedi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공세적인 그런 그 입장을 미국이 보이고 있다는 소리죠. 누구를 마치 곧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이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뭐 그 사진을 계속 보면은 우리나라도 저런 배 비슷한 그 독도함이라는 거가 있는데 하여간 뭐 저는 갑판에 올라가 보면은 갑판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배에 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뭐 그냥 뭐 몇백 미터짜리 그냥 비행장 한복판에 자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그 사세보항에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세보에 자꾸 그 미국 군함들이 오는데 사세보에 미국 군함이 왜 왔느냐? 그거는 지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그 일본 지도를 보는데 사세보는 바로 부산 밑입니다. 그 뭐 일본의 그 대마도 있는 데 있죠. 대마도에서 아주 가까운 그 사세보항에 미국 그 상륙함이 와 있고 상륙 강습이라고 그러죠. 어설트 뭐 이런 말 그런 것들이 왔다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이 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세보 그리고 중국 앞바다 이런데 지금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그 강력한 부대가 와 있고 이거는 전통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솔레이만이 죽였을 때 썼던 비행기가 이제 리퍼라는 그 드론인데 그 드론이 한국에 뭐 12대가 와 있다라고 이제 미국이 얘기했는데 그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비전통적인 방식의 전쟁 대비를 지금 한반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미국 국방부가 2월 4일 날 미국의 그 잠수함에 그 트라이덴트라는 미사일을 다는데 뭐 미국 잠수함들 큰 거는 오하이오 클래스 같은 거는 트라이덴트 미사일을 무려 24발을 달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한 발에 위에 핵폭탄이 10발 있으니까 그러니까 24 곱하기 10이면 240개. 그렇게 이론적으로 240개의 도시를 핵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뭐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잠수함 한 척만 살아 있어도 상대방 국가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억제가 되는 것이죠.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아무리 먼저 공격을 해도. 그런데 지금 특이할 상황이 고 트라이던트 2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 미사일에 핵폭탄을 아주 약한 핵폭탄을 답니다. 아주 약한 핵폭탄을 달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 이름이 Low Yield Nuclear Capability라고 얘기를 하죠. Low Yield Nuclear Weapon. 그러니까 파괴력이 약한 핵폭탄을 이제 달기 시작했다. 다는 것을 이제 미국 국방부가 실전 배치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핵폭탄 중에 요번에 만든 W76-2라는 폭탄인데 요 폭탄이 그 톤수로 5천 내지 7톤 톤입니다. 5천 내지 7천 톤이면은 재래식 폭탄 제일 큰 거에 5,000배 내지 7,000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보면은 그 미국 그 뭐 그냥 엄청나게 큰 그 군함에서 막 그 포를 쏘죠. 그때 제일 큰 포가 그냥 보면 거의 장똥만해요. 이 장똥만한 포가 그게 1톤입니다. TNT 1톤인데 지금 핵폭탄 중에 제일 거의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5,000톤 내지 7,000톤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사일에다 장착을 했다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몇만 톤 그러면은 참 쓰는데 거부감이 많죠. 몇만 톤이면은. 그런데 이거는 그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뉴클리어 스레시홀드라고 그러는데 핵 문지방을 이렇게 낮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략이라는 건 항상 역설인데 내가 핵 문지방을 낮게 해 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상대방에 겁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덤비지 마라. 이게 이제 핵 전략이로는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 한도를 확 낮춰놓음으로써 쓸 수 있으니까 너 덤비지 마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건데, 그래서 2월 4일부터 미국의 그 트라이던트 2 미사일에다가 파괴력이 약한, 뭐 약한 겁니까? 5,000톤, 7,000톤이. 그래도 그걸 달아놓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미국이 핵을 쓸 가능성을 더 저거 쓸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 인식을 하게 하는 이런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그 대북한 전략, 대중국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트라이던트 2 발사되는 그 뭐 미사일을 보실 텐데 하여간 뭐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이렇게 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억제하는 겁니다. 도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니네가 도발하면 우리는 쉽게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이건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못 썼는데 이제는 쓸만해.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한반도에다 이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게 선거전이 막 있는데 혹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쩔까? 북한은 별로 뭐 차이가 없어요. 그 낸시 펠로시가 이제 상당히 우리말로 하면 좌파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김정은은 폭력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너무 많은 존중을 표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왜 자꾸 트럼프는 김정은이를 좋다고 얘기하느냐 해가지고 자기는 김정은은 폭력배라고 얘기한다라고 한 거를 우리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1일자에는 아주 재미있는 투표가 났는데, 미국 지금 누가 이제 후보가 될지 모르는데 민주당 주요 경선 주자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말이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시험할 경우에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라가 전부 답니다. 한 사람 빼놓고. 한 사람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만 빼놓고. 엘리자베스 워런이 포커혼타스라고 트럼프가 매일 자기 피가 인디안이 섞여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니까 미국 보통 사람보다 인디안 피가 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매일 그냥 그 포커혼타스라고 조롱하는 그 여자 국회의원 한 사람 빼놓고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한 번 더 하면, 실험을 한 번 더 하면 그때 미국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트럼프보다,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자기는 결코 허약한 대통령이 아니야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설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뉴욕타임즈 설문한 거를 그 우리나라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버니 샌더스라는 의원이 그 사람만이 조건부입니다. 당장은 아닌데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평화가 정착된 후에는 주한미군 철수해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1,000원은 지금 철수하면 안 된답니다, 전부. 예, 그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 민주당, 공화당 차이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예, 주한미군 절대 철수 반대. 저기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은 신혼여행을 소련으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그 사회주의, 그 자기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한미군 안 된다, 철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외교 정책이 대폭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이제 대선전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다고 예,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사회과학적 데이터, 이론 이런 것을 동원해서 뭐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년 됐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2년이 됐는데 그 2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